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의사가 아닙니다. 분자세포 생물학자예요. 전공으로는 암세포 생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전에 너무너무 그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그 톡을 들어서 제가 이 심각한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용팔이 보셨어요? 예, 용팔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용한 의사 만나는 게 천운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흔한 의사들 말고 저렇게 훌륭한 의사를 어쩌다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죽을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동의보감, 그 허준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 몸에 맞고 우리 유전자에 꼭 맞는 맞춤형 의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 의학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명한 병원인데요. 그 데이나 파버 캔서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데이나 파버 암 병원에 서 표방하는 맞춤 의학을 그린 그림을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병원에 가면 다 아시죠?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면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전주에 사는 분이나 서울에 사는 분이나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왔으면은 똑같은 약을 처방받죠. 그게 우리가 아는 질병의 치료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유전자 정보, 즉 지놈의 시대, 우리말로 게놈이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게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놈이라고 하는데 게놈 하면은 딴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지놈의 시대에서는 어떠냐면 사람마다 유전자가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조차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다음에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유전자들이 좀 다 다른데 따라서 모든 약이 똑같이 저 사람들이 다 들을 거냐라는 건데요. 이미 1940년대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자 이제 마취를 했었을 때 한 80%의 사람들한테는 잘 듣는 마취제가 이 일부의 사람들한테 전혀 듣지 않아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걸 보고 이미 1940년대부터 일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전자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서 그 약이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약업계나 의학은 그걸 뒷받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된다는 거예요. 왜? 유전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를 포함한 과학자, 수많은 과학자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용. 즉, 그 돈을 벌 수도 있죠. 자, 저 특이한 유전자들을 특허를 낸다면 혹은 회사를 설립한다면 돈이 될 겁니다. 왜? 치료를 할 때마다 그다음에 적용할 때마다 돈이 될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꼭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전 정보를 그 해독하기 위해서 아주 큰 그 기계가 우리의 그 DNA를 염기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DNA가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인지 그 대표가 네, A, T, G, C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각각의 색깔이 그 표현하는 거 뭐냐면 A, T, G, C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유전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슨 뜻을 해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떠오른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또 하나는 마스 어택이라는 영화나 뭐 가타카 이런 영화 보면 저런 거 쭉 보고 과학자가 찝어냅니다. 막 분석을 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영화들 다 그래서 뻥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 다음에 엄청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까지 다 동원을 해서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분석을 하죠. 소위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인, 시그니처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약이 있다면 그 신약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약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놈의 정보는 일주일이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그 몇 년 전 타계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번 췌장암 수술을 했고요. 췌장암 수술을 하고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유명한 15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15분 안에 자신의 인생과 꿈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Stay foolish, stay hungry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지막 말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똑똑했죠. 첨단 기술에 굉장히 익숙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서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췌장암이 재발을 했죠. 재발을 했고 어쩌면 다른 형태의 췌장암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희귀한 췌장암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신 그런 유전 정보를 엄청나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비용과 돈을 들였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들였고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그 비용을 받고 돈을 받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들을 찾아서 어떻게 응용해보고 매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스티브 잡스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 맞춤형 의학은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유명 인사이겠습니다. 맞춤형 의학을 시도했던. 자, 근데 이 사람 사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면요. 좀 더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또 더 많은 신약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 유전 정보니까 이 약을 썼으면은 괜찮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좀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급속도로 유전 정보 기술과 분석 기술,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이 맞춤 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맞춤 의학의 그 선구자격인 약입니다. 타임지에서 1910년, 2000년 전에 이 불레트라고 표현하면서 완전히 히트를 그 기록을 했는데요.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그러니까 상품명이고요. 실제로는 이마티닙이라는 이제 화학명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최초의 똑똑한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왜 똑똑하다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항암제들은 사실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냥 써봤더니 잘 듣는다. 그다음에 DNA를 공격하면 잘 듣는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얘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눈부시게 발전한 그 분자생물학의 쾌거인데요. 즉 만성백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BCR-ABL이란 아주 특이한 그 말하자면 이제 돌연변이의 그 산물인데요. 그것이 바로 만성백혈병 유전자에만 그 세포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얘를 불활성화시키면 기능을 못하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만든 간단한 화합물이에요. 이게 너무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라고 스위스를 근거로 둔 그 다국적 제약업계는 순식간에 한 30위쯤에 있다가 5위 이상으로 이제 뛰었죠. 그 서열이 순식간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임상 실험 결과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도 2임상, 3임상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다붓고 시간이 가야 되는데 백혈병 환자들이 그 클린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백악관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상시험을 더 진행하지 않고 허가가 나고 전 세계에 시판되게 된 최초의 스마트 드럭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분자생물학의 쾌거와 그 기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경구용이에요. 즉 매일 먹는 알약. 그러니까 평생 의존하죠. 그 노바티스로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대박이죠. 모든 백혈병 환자들은 다 여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게 똑같은 저런 거를 하더라도 사람의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소위 폴리모피즘, 다형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어떠냐면 아까 그 마취제 예를 들었듯이 한 98%의 사람들은 똑같은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어도 한 2%는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도 좀 다르고. 그런 경우에는 돌연변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약업계에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합니다. 바로 글리백의 사촌격인 폐암약인데요. 그 제피티닙인데 이레사라고 불리는 영국에 근거를 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폐암의 발병 기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얘도
알약이에요. 평생 먹으라는 거죠. 의존하고. 자, 이 1회사는 너무너무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즉 얘가 이제 그 많은 폐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땠냐면 일임상에 들어갔는데 간질 환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FDA가 이걸 완전히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연구는 진행되게 돼 있죠.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일본의 그 근거를 든 회사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의학계에 발표한 논문을 봤더니 어떠냐면 일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동양인 비흡연 여성에게는 이 약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폐암에 얼마나 잘 됐느냐면 아무런 재발도 없었고 부작용도 없었고 그 이유가 의학제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폴리모피즘이 나온 거예요. 즉 그 폐암의 발병 기전에 이 성장 그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EGFR이라는 여기에 동양인 여성한테는 동양인한테는 특정의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고 특정 돌연변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1회사가 여기에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는 의학지까지를 보고 우리나라에 일본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폐암 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편지를 씁니다. 말기 폐암 환자들이 우리에게 동정적 임상 실험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동정적 임상 실험이란 바로 그 폐기될 약이 말기 환자니까 그 이제 그 동정해서 한다고 해서 심퍼테틱 트라이라는 걸 해달라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차피 폐기될 약이었으니까 500명의 환자에게 무상으로 동정적 임상 시험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어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 길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FDA에서 바로 승인이 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시판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 1회사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서양에서만 하던 임상시험 이제 동양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12억 이상의 인구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근데 이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의 존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비첨이라서 GSK, 머크, 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들이 여기서 나온 거를 뭐 베껴서 만든 제네릭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항암제나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이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죠. 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요, 사실은 어느 나라에다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고 연구소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들이 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실 웬만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작은 벤처 회사의 특허들도 많이 삽니다. 그중에는 죽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신들한테 영리적 이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근데 하나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 신약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이 내린 약인데 노하우도 너무 많고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면에 뭐냐면 마지막에 이 항암제 스크리닝이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적용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그 과학자들을 후원했던 우리의 세금 그리고 공적 자금 재단의 연구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바로 뒤에 이 지식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제약업계가 혼자서 개발하고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이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연구소에서 어떤 후보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2%의 사람한테 굉장히 잘 듣는 췌장암 그 치료제가 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자, 노바티스가 혹시 이걸 개발을 했는데 후보 물질이에요.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 돈을 들여야 돼요. 계속 개발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 돈이 더 들어야 됩니다. 개발할까요?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 예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2%의 사람은 버려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돈으로 차별받았다면 이제는 유전자까지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맞춤 의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도메인들이 같이 협력을 합니다.
우리의 과학계, 과학정책,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 공적 자금, 모든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빅파마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있고요. 보험회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 2%의 사람들한테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제가 사실은 하게 됐었어요. 제가 약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지식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눈부신 과학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그 과학기술의 그 정보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야, 이건 나의 일이 아니고 잘 해석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백신처럼, 백신은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만들어낸 것처럼 어쩌면 그 다국적 제약업계가 영리적 이득만을 취하지 않고 공적인 의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계가 좀 뒷받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WHO나 그 나라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일부의 공적 자금을 좀 투여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영리 이득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던가 그런 작용, 그 메커니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완전히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고 지식 공동체를 이루냐에 따라 이 정말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놈 정보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쾌거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맞춤 의학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